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이른 아침 7시, 중년 여성이 잠에서 깨자마자 왠지 모를 쎄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누워있어야 할 침대 옆자리가 헝하니 비어있었기 때문이죠. 그녀의 남편은 택시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밤새 일을 한다 하더라도 늦어도 새벽 5시면 집에 귀가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항상 귀가하기 전엔 나 지금 집에 가요 라는 문자를 남기곤 했는데 그날은 아무 연락이 없었던 겁니다. 아내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데 음성 메시지로 넘어갈 뿐이었죠. 그날 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아내는 평소에 몸이 좋지 않은 남편이 더 걱정됐습니다. 왠지 예감도 좋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바로 경찰서에 미귀가자 실종신고를 하게 되죠. 2006년 4월 11일 당일 비슷한 시각에 택시 한 대가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다른 택시 한 대가 단번에 눈에 띄었죠. 이게 그냥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시동이 켜진 채 갓길에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걱정이 된 기사는 차에서 내렸고 문제의 택시로 다가가게 되는데 이내 놀라고 말았죠. 택시 뒷좌석에 한 남성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습니다. 그는 즉각 신고를 했고 그때 시각은 아침 7시 27분. 당시 관할구역 신고센터는 불과 3분 전인 7시 24분에 택시기사인 남편이 지금껏 집에 오지 않았다라는 신고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내가 알려준 그 남편의 차 번호와 3분 후에 들어온 택시 차량 번호가 일치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피해자는 남편이었던 겁니다. 경찰은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택시는 검정색 소나타 EF 차량, 이면도로에 주차된 대형 트럭을 들이받고 멈춰있는 상태였습니다. 시동이 켜져 있었지만 이상한 건 운전석은 비어 있었죠. 대신 뒷좌석에 베이지색 택시복을 입고 있는 남성이 엎드린 채 쓰러져 있습니다. 점퍼는 이미 피로 붉게 물든 상태였어요. 더불어 그의 얼굴과 몸에는 이 흉기에 찔리고 베인 상처가 수도 없이 발견됐죠. 손에는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흔이 역력했습니다. 범인과 엄청난 혈투를 벌인 듯합니다. 차량 내부의 천장과 창문에 온통 피가 튀어 있었고요. 바닥과 시트에도 흥건히 피가 고여 있었죠. 사망자는 56세 김씨. 한때 꽤 큰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실패를 겪은 후에 생계를 위해 택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워낙 성격이 낙천적이라서 금방 일에 적응을 했고 쉬는 날 없이 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몸이 아픈 아내를 위해 묵묵히 병수발을 했을 만큼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랬던 김 씨가 사건 당일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모습이 마지막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현장을 좀 더 살펴보면 택시 내부에 있는 도어 포켓 그리고 김 씨 지갑에서 현금 18만 8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찾기 쉬운 장소였는데 손을 댄 흔적이 없어요. 그럼 돈을 노린 강도가 아닌 원한에 의한 살인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피해자 몸에서 무려 28군데나 공격당한 이 상처가 있었다는 점과 함께 피해자 김 씨가 과거에 대전에서 잘 알려진 사업가였다라는 점을 들어서 원한에 의한 살인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경찰이 주변 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가족, 친구, 동료 기사들마저도 아니 그분이 평소에 원한을 살 만한 분이 전혀 아니다 라고 진술하게 돼요.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이 좀 있긴 했지만 역시 대부분 변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택시에 태운 손님의 우발적인 살인? 경찰은 택시 기록 장치인 타코미터가 여전히 켜져 있었다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만약에 얼굴을 아는 면식범이었다면 김 씨가 굳이 타코미터를 켰을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마지막 승객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을 해서 김 씨를 살해하고 이후에 금품을 챙길 새도 없이 황급히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왜 대체
처음 보는 택시기사를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걸까요? 부검 결과 칼에 찔린 상처는 김 씨의 상체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됩니다. 특히 얼굴과 머리는 보기 힘들 만큼 참혹했죠. 그런데 이 공격받은 부위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작정하고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마음먹는다면 보통 가슴을 찌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흔이 얼굴과 머리에 주로 있다는 건 숙련된 솜씨가 아닌 범인이 당황해서 칼을 마구 휘두른 정황으로 보이죠. 시신의 뒤통수와 턱에 둔기로 인한 손상도 발견이 됐는데 이게 망치 같은 도구가 아닌 주먹이나 발길질에 의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사망한 김 씨는 키가 181cm에 몸무게가 87kg나 나가는 상당히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칼을 들고도 모자라서 어쩌면 주먹과 발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이죠. 현장에서는 김 씨의 휴대전화가 그의 손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발견됩니다. 전화에 혈흔이 묻어 있었긴 했지만 정작 전화를 건 기록은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에게 연락을 하거나 신고를 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김 씨의 사인은 과다출혈. 보통 성인 남성의 몸속 혈액량은 5에서 6리터 정도입니다. 그 중에 2리터가량을 잃으면 쇼크 상태가 되고 그 이상이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신체에는 얼굴과 머리에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하필 김 씨가 여길 집중적으로 공격받으면서 단시간에 과다출혈을 일으킨 겁니다. 택시 안에서는 범행 도구가 뒷좌석의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길이 한 10.5cm 정도 되는 부러진 칼날이었죠. 상대적으로 김 씨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범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칼날이 부러지면서 떨어졌던 겁니다. 칼날을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칼자루는 없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칼이 원래 한 20.7cm 정도 되는 중국산 칼이었는데 어디서든 사용되는 아주 흔한 과도죠. 그나마 택시 뒷좌석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희미한 족적이 발견됩니다. 신발 사이즈는 250에서 260 정도? 근데 이 무늬가 남성화뿐만 아니라 여성화에도 여러 가지 저가형 제품에도 두루 쓰이는 거라서 이것만으로 범인을 추적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증거 외에 좀 다른 방식으로 범인을 추적해볼까요? 김 씨와 몸싸움을 벌인 범인 역시 어느 정도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칼이 부러졌을 정도라면 손에도 큰 상처가 남아있겠죠. 경찰은 대전에 있는 각종 크고 작은 병원으로 범위를 넓혀서 혹시 유사한 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가 있는지 탐문했지만 안타깝게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제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현장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대전역 주변 한 세탁소 사장. 사건 발생인 4월 11일 오전 8시에 처음 보는 웬 남자가 찾아와서 피가 묻은 옷을 세탁해달라고 이 사장님한테 문의를 한 것이었죠. 이때 세탁소 사장은 왠지 섬뜩한 기분이 들었고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1시간 뒤 이 남자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옷 좀 세탁을 해달라고 부탁을 또 한 번 하게 되죠. 사장님은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그를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선명히 남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호리호리한 체형에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당시 회색 티셔츠에 국방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줬던 이 세탁물, 윗옷에는 배와 가슴 쪽에 선명하게 피가 묻어 있었어요. 경찰은 이 의미 있는 진술과 함께 또 차 안에서 발견된 족적을 토대로 용의자의 체형을 짐작했습니다. 키 170, 몸무게는 60에서 65kg의 성인 남성. 이후 대전역 주변에 있는 숙박업소 그리고 PC방을 돌면서 유사한 20대 남성이 있는지 추적했지만 아쉽게도 그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한편 수색팀은 켜져 있던 타코미터를 토대로 피해자 김 씨가 어디를 갔는지 택시 운행 기록을 분석해요. 용의자였을 이 마지막 승객을 태운 택시, 새벽 4시 27분부터
7분 동안 약 3.43km를 이동했습니다. 자, 이걸 거꾸로 추적을 해보면 범행 장소인 송촌동에서 출발을 해서 7분 동안 약 3.43km를 역으로 가볼 수 있습니다. 그 어딘가에서 범인이 승차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추려보니까 오정동, 삼정동, 그리고 오송대학교 근방이 나옵니다. 타코미터엔 다른 단서도 있었어요. 용의자가 타기 직전에 다른 손님이 여기서 내렸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정차 시간이 16초였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내리자마자 바로 새로운 손님이 탄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새벽 4시 반. 이 야심한 시각에 손님이 바로 타고 내렸을 만큼 유동인구가 있을 만한 곳은 인근의 고속버스 터미널이 유력합니다. 만약 범인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탔다면 그는 외지인이거나 시외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역추적을 해보니까 용의자가 대전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아니냐라는 추리가 나옵니다. 세탁소에 온 사람이 분명 20대 남학생이었잖아요. 마침 사건 당일인 4월 11일, 이때는 대학교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경찰이 교통량과 신호 체계까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고요. 결론적으로 범인이 탑승을 했을 만한 예상 지점 16곳을 더 뽑아서 수사에 착수했죠. 근처에 있는 기지국을 통해서 사건 이 당일 시간에 1000건이 넘는 통화 기록이 있었다는 것도 확보합니다. 그걸 다 하나하나 추적해요. 굉장히 예리한 추리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좀처럼 밝혀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택시는 왜 트럭을 들이받았던 걸까요? 택시가 서 있는 덤프트럭의 오른쪽 조수석을 부딪힌 채 멈춰 있습니다. 상황이 그쪽 문을 열고 닫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또한 택시 앞쪽 길바닥에는 김 씨의 신발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장을 통해서 김 씨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공격을 당했겠죠? 의도적으로 택시를 트럭 가까이 붙여 세웠다고 분석합니다. 뒤에 있던 승객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면서 위협을 하니까 김 씨가 이 범인이 도주할 수 없도록 일부러 조수석 쪽을 트럭에 밀착시킨 겁니다. 이후에 김 씨가 차에서 내려요. 그리고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뒷좌석으로 향했죠. 당시에 택시의 뒷문은 안에서 열 수 없게 잠겨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추정이 맞다면 김 씨는 왜 굳이 흉기를 들고 있는 범인과 대결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김 씨는 체격이 건장한 분이셨고요. 이에 비해 170에 60에서 65, 범인은 다소 왜소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자신이 충분히 범인을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궁지에 몰린 범인이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고 이때 김 씨가 사망하게 되자 범인이 뒷좌석에서 앞쪽으로 넘어와서 운전석을 통해 도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인에 대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살인을 저지르고 세탁소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용의자, 범인이 맞다면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피 묻은 옷으로 자신의 존재를 노출시킨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어쩌면 이 범인이 마땅하게 세탁을 할 만한 공간이 없는 여인숙이나 쪽방에서 생활을 한 게 아니냐라고 추정합니다. 실제로 세탁소 주변이 대전역 앞인데 여기가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살아가는 쪽방이 즐비한 곳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추정에 따라서 인근 4천여 세대를 모두 탐문합니다. 하지만 조건에 맞는 용의자를 발견할 수 없었죠. 그러던 중에 극적으로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유전자가 나오게 됩니다. 혈흔 감시 끝에 여기서 그 두 남성의 혼합된 DNA가 발견돼요. 경찰은 이걸 토대로 동일한 수법을 가진 전과자들을 추려냈고요. 3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대조했죠. 이제는 범인을 찾나 싶었지만 답답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경찰은요, 참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범인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벽에 부딪히는 아주 복잡한 사건이었죠. 이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범인이 외국인이 아니냐, 아니면 아예 초범이 아니냐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흉기를 다루는 게 숙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소액의 현금을 노릴 초범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근데 이게 범행 동기라면 진짜 더 화가 납니다. 택시 그 안에 있을 몇만 원의 현금을 얻으려고 한 가정의 가장을 무참히 살해해버린 거니까요. 아니 그런데 택시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면 왜 20cm가 넘는 칼을 가지고 차에 탔던 걸까요?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새 15년이 흘렀습니다. 김 씨의 가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고요. 특히나 남편과 사이가 각별했던 아내는 사건 이후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침대에서 바로 보이는 맞은편 벽에 남편 사진을 걸어두고 매일 그리움과 슬픔을 달랜다고 하죠. 이 사건에 대해서 대전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은 여전히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형사 한 분에 따르면 범인이 강력범죄 전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우리 주변에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제는 30대 중반 혹은 그 이상이 됐을 범인. 지난 15년간 경찰의 추적을 잘 피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유가족이 아닌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도 당신의 끔찍한 범행과 죄를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니 언젠가 잡힐 그날을 위해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있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엔 아직 당신의 DNA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